네, 고양파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양팟이 드디어 3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가입해주신 신규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많은 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콘텐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주요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K컬처밸리 민간 사업자 공모가 빠르면 이달 말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여야 갈등을 매듭짓고 8개월 만에 원구성 합의했습니다. 오랜 시간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식사체육공원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준공 합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을 짚어드립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건축 사업인 원당 1구역이 다음 달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이죠. 경기도와 CJ의 계약 해지 이후에 오랫동안 정말 가슴 아프게 멈춰서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가 빠르면 이달 말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좀 기네요. 줄여서 현물출자 동의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상정이 되거든요. 근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 현물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GH가 민간 공모를 주관해서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K컬처밸리 사업 관련 부서인 경기도 자산개발과 담당자는 15일 현물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이달 말에 민간 공모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공공주도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GH가 출자를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그거를 현물로 출자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출자하고자 하는 현물이 어떤 건지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물이란 바로 경기도가 소유한 K컬처밸리 사업진의 토지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합쳐서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GH에 출자한다는 것에 도의회가 오케이 이렇게 동의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15일 날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는 테마파크 부지인 T1, T2 그리고 상업용지인 C1, C2, C3 이렇게 다 합쳐서 약 84만 평 되고요. 그리고 건물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그 T2 부지에 건설하다가 공정률 17%에서 이렇게 멈춰버린 아레나 건물, 자,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K컬처밸리 전체 사업 부지 중에서 호텔 부지를 제외한 모든 땅과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제 경기도에서 GH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에 사실 현물 출자 동의안을 먼저 도의회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부결됐었나 봐요. 그거 잠깐 배경 설명드리면 2월에 올라온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김동연 지사의 도정 독단을 견제한다라는 이유로 김 지사가 제안한 안건 11건을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정치적인 이런 알력이 고양시의회도 그렇지만 경기도의회도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11건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K컬처밸리 현물 출자 동의안도 들어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 두 달 지나서 임시의 첫날인 8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제출한 다른 안건들은 여전히 통과시키지 말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K컬처밸리 현물 출자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국민의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재추진을 원하는 고양 시민들의 지역 여론을 이렇게 좀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거를 올렸다라는 거는 상정을 전제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의석수만 저희가 봐도 지금 경기도의회가 156석인데 현재 민주당이 78석, 또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의안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를 전제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나갈 때가 이제 15일 날 나가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이미 아마 결과가 나와 있을 그런 시점이긴 한데요. 실제로 김완규 도의원, 그 다음에 이상원 도의원, 고양시의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건의 등을 통해서 이 아레나 구조물 재착공의 시급성 그리고 현물 출자 동의안에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이 무사히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후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달 말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이렇게 접수를 완료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누구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지 협의가 있겠죠. 경기도는 이제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후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뭐 원론적인 얘기예요, 사실. 어쨌든 시민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언제 착공하느냐인데, 보통 이런 거 착공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연말에 이렇게 이제 2025년 연내 착공 뭐 이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서류상 착공은 올해 말에 빠르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때가 동절기니까 실질적인 어떤 공사는 내년 봄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여기 재공모할 때 CJ 과연 참여하느냐. 그거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리고 지금 누구도 그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자, 하지만 뭐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7일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유망 투자자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개발사업 공모 지침서에 대한 의견 수렴 회의라는 거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한 10여 개의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자산개발과 담당자에게 CJ 왔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예, CJ 라이브시티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뭐 연을 끄는 건 아닌 거고. 그럼요. 그래서 CJ 라이브시티도 이번 민간 공모에 응모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가 또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부른 답변은 저희가 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양시 의회 원구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반쪽짜리 원구성 사태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마침내 이게 벌써 8개월 됐습니다. 근데 8개월 만에 합의를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의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원구성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산 이런 것들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는 참여를 해왔던 건데요. 일단 지난 8일날 이렇게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야가 5대4, 여당인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대신 원 구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원 구성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부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 안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위원장들도 임시로 다 민주당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협의를 하게 되면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도 이제 전부 국민의힘에서 맡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김수진, 김민숙, 김희섭, 안중돈, 장혜선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선영, 전민경, 최규진, 신인선 의원 네 분이 이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대신 이제 운영위원장은 또 권선영 의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요. 운영위 구성이 나름대로 여야가 뭔가 좀 이렇게 합의를 한 핵심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원장직도 국민의힘 의원들로 모두 교체가 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수진 의원이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민숙 의원,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중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김희섭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게 순서가 좀 앞뒤가 바뀌긴 했는데, 자, 8개월 전에 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배경에 대해서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마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 7월에 또 한참 이 가지고 좀 많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반기 의회 구성 논의를 이제 막 진행하던 상황이었는데, 전반기 때 약속했던 합의문 같은 게 있었어요. 전반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의장이랑 환경경제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가져가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동수였기 때문에 17대 17. 우리가 어차피 표결로 하면은 영원히 대치니까 이런 식으로 전반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져가고, 후반기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민주당이 의장이랑 환경경제위원장이랑 문화복지위원장 맡고, 대신 국민의힘에서 나머지 부위원장이랑 기획행정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특히 좀 중요한 자리를 대신 가져가는 이 방안으로 원래 이제 협의를 했대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요 시기에 국민의힘 신현철 의원과 김미경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동수였던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판이 달라졌으니까 원래 협의라는 거는 동수인 상황에서 그걸 이렇게 전제로. 논의를 했던 건데 지금 17대 15가 된 거 아니냐. 네, 17대 15도 아니죠. 19대 1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협상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반기 때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의회 운영이 어디 있느냐. 약속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치 국면이 일어나는데 대치 국면이 계속 일어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이 모르겠고 우린 그냥 알바노 하면서 표결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네네. 상임위원장들을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독재 아니냐 이거 의회 독재 네. 독단적인 의회 운영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원구성을 계속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대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계속 싸워온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장애투쟁이라도 하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이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정치적인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원구성 사태 발생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CJ 라이브시티 뭐 특위 이런 거가 바로 열렸는데 그때 또 국민의힘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연하죠. 예. 이미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걸 뭐 보이콧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또 뭐 행정사무감사랑 뭐 예산심사 같은 굵직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힘 입장에서는 원구성 우리 인정 못한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긴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내용적으로는. 실력 행사를 하거나 뭐 이거를 이제 외부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와서 놓고 보니까 계속 좀 애매한 상태로 계속 질질 좀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계속 협상을 했었대요.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약간 명분이 필요한데 그 원구성 인정 명분을 너희가 좀 내놔라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한석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장예선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작년에 그 신현철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던데, 자, 요거는 조금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쨌든 네. 그 탈당한 두 분. 탈당은 두 분이잖아요. 탈당은 두 분에 대해서 막 비판 성명서를 막 이렇게 붙이니까 이 김미호 의원이나 신현철 의원도 억울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 성명문에 올라온 내용에 또 반박하는 그렇죠. 그런 게시물을 이렇게 또 막 붙이고 했었는데 근데 이걸 또 뭐 어떻게 확인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신현철 의원이 뽑았던 성명서가 그때 당시에 새벽 2시쯤에 2층 공용복사실에서 뽑혔는데 근데 그때 신현철 의원은 부위원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2층 의원실이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저 2층 공용복사실에서 뽑았냐?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실이나 어디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뽑거나 아니면은 민주당 의원이 도와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나봐요. 진정서를.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게 대립이 심했었네요. 예, 이걸 CCTV 조사까지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그랬구나. 과정에서 이게 또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작년 12월 마지막 본회의 때 신현철 의원이 명백한 의원에 대한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이거는 모욕이다 그렇게 하면서 징계 요구안을 전현직 대표의원에게 대해서 한 거예요. 여당 대표의원을 이렇게 또 징계하고 그럴 수는 좀 없으니까 또 이번에 협의하면서 대신에 이제 장혜선 의원이 뭐 약간 좀 사과 대표로. 입장 밝히는 방식으로 해서 징계안을 처리하는 방향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양측이 다 좀 할 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정상화가 됐다 그러니까 고양시 의회가 조금 더 이제 생산적인 그런 의회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1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털어버리고. 이해하고, 예. 네. 이번 주 뉴스는 보면 오랫동안 묵은 과제들이 뭔가 상황이 반전되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보니까 완공을 앞두고 3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정말 여기서 좀 답답했죠. 일산동구 식사지구 체육공원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라는데 자, 먼저 이 식사체육공원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개발한 다음에
다음에 개발 승인을 하면서 체육공원을 기부 찬합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체육공원에는 이제 체육관 건물도 들어오고 그런 건데 수영장도 들어가고 볼링장도 들어가고 되게 주민분들이 기대가 많았거든요. 그럼요. 퀄리티가 높은 체육시설. 그리고 실제로 뭐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었어요. 뭐 맞아요. 공정률 98% 이러면은 사실상 뭐 거의 완공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2년에 준공을 앞두고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된 거예요. 왜 중단됐냐 봤더니 이 조합이 시공사에 이 50억 원의 공사 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을 할 때 국유지가 좀 있어가지고 뭐 환지 개발하고 이러면서 또 조합에서 캠코에 줘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지급이 안 된 상태래요. 환지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식사체육공원과 교육시설 부지 등에 대해 가지고 또 캠코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공사도 멈춰버린 상황에서 가압류까지 걸려가지고 이해관계자들도 되게 여럿이 껴있는 지금 엄청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근본적으로 이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 조합에서 왜 잔금을 못 줬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원래 조합 측에서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팔아서 그쵸.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려고 했대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요즘에 안 짓잖아요. 교육청에서 이거 안 사겠다고 그랬나 봐요. 이 학교 계획이 무산이 되니까 조합 측에서는 이제 할 말이 또 있는 거죠.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거는 가압류 지금 걸려있는 교육용지 중에 요 좀 일부를 고양시가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 용지로 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고 돈을 받으면은 이걸 가지고 잔금을 지급하면은 일단은 체육공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왔었던 건데 근데 이제 시 입장은 또 캠코가 먼저 가압류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용도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 시에서 이제 덜컥 해버렸다가 나중에 또 특혜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해버리면은 또 공무원들이 다치니까. 아, 이거 들을수록 꼬이네요, 진짜 이 얘기가. 그래서 좀 이런 대치상을 좀 풀어보려고 작년에 이제 식사동 주민 36,000명이 이제 좀 서명을 받아서 권익위에다가 집단 민원을 제출을 했대요. 이 집단 민원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네. 자, 답변 내용이 어떻게 나왔길래 기대감이 생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우리가 제시해주겠다. 교육시설 용도 변경 및 매각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학교 용지 시설 결정이 7월쯤 정도 되면은 10년이 된대요. 10년이 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거든요.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 해제가 가능해요. 네. 법적으로. 요 근거 하나 내줬고 그리고 10년 장기 미집행 시설은 요거 해제할 때 기부 체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거 용도 변경을 해서 팔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네, 한마디로 법적 근거를 우리가 좀 알려줬으니까 자, 이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 찾아라. 뭐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김성애 의원실이 환영 입장을 냈다고요? 요번에 이제 주민 설명회도 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이제 김성애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고양시가 이 학교 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앞서서 가압류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입장을 보수를 해왔는데 이번 집단 민원의 중요한 성과는 이거를 재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라는 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지급된 사업비가 청산이 돼야지 실제 준공이 가능하고 이제 주민들이 저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합이 이제 결국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합이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지금 개발이 안 된 교육 부지를 파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용도 변경 후 매각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데 이번 권익위 답변을 토대로 이게 좀 고양시가 적극 행정을 나서야 되지 않냐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뭐 고양시 입장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추가적인 취재가 사실 필요해요. 듣기로는 또 조합에서 갑자기 파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와가지고 이것도 사실 또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추가적인 내용 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주셔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년 3월 말 또는 4월 초가 되면 세간의 관심을 한 번씩 모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또 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공개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고양시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도 재산이 늘어난 분들이 좀 있네요. 요거 눈에 띄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공개된 대상이 뭐 네.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장 포함해서 총 51분에 대한 재산 공개가 됐어요. 이 중 한 62%인 한
한 32명이 재산이 늘었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이 14억으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김미경 시의원이 3억 9천만 원,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2억 9천만 원 순으로 각각 증가를 했는데, 뭐 1등이 좀 단연 좀 압도적이고 네. 또 2, 3등 밑에 또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원래 재산 많았던 분들이 이게 재산 증가에 또 좀 높고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언급된 의원들이 재산 총액 순서도 보니까는 상위권에 이렇게 다들 지금 포진해 있는 분들이네요.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제 공소자 의원 94억 3,763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2위는 이제 70억을 신고한 김수진 의원이었는데 원래 작년에는 3위였거든요. 2위였던 분이 도의원 하고 계신 오준환 의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3위로 밀려났어요. 49억 6,4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거 저희 등락 폭이 되게 크네요, 오준환 의원님은. 예, 요번에 좀 신고액이 많이 줄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뭐 채무 상환이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재산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재산 신고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산 20억 원이 넘는 분들이 총 7명인데, 자, 오준환 의원을 제외하면 다 그 시의원들이 7분 중에 6분이네요. 앞서 언급한 분들 다음으로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이 김희섭 시의원이 43억 1,800만 원, 고보미 시의원이 32억 4,950만 원, 김하경 시의원이 31억 7,300만 원 순인데, 물론 이분들은 이제 또 올해 또 이제 토박이셔가지고 이제 땅이 많은 분도 있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가 예,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재산이 이렇게 20억 이상씩 있으신 거예요. 보통 이런 것도 할 때 평균 재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약간 하면서 의미가 없겠다 싶은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7분의 재산을 총 합한 금액이 나머지 분들 한 40분의 재산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좀 약간 차이가 위아래가 큰 거죠. 국회의원과 시장 재산 현황은 좀 별도로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김영환 의원이 15억 1천만 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준호 의원 5억 9,341만 원, 김성애 의원이 5억 2,986만 원, 이기현 의원이 4억 6,569만 원 순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이동환 시장님, 작년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천만 원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사 올라갈 거니까 기사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컸었죠. 이 원당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일반 분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당 1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게 2007년이니까요. 지구 지정 18년 만에, 그리고 조합이 결성된 게 20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결성 14년 만에 드디어 사업의 종착점을 눈앞에 이렇게 두고 있는 셈입니다. 뭐 잘 아시지만 그 2000년대 중반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뉴타운 열풍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때 고양시에서도 수십 곳의 구도심 지구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는데, 이게 계획대로 결실을 거둔 것이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문턱을 넘은 곳이 2019년에 능곡 1구역이 1호고, 그 다음에 2022년 원당 4구역이 2호, 그리고 원당 1구역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또 이 옛날 원당의 모습 이런 거 가장 또 잘 아시잖아요. 이 원당 1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주소는 여기가 덕양구 주교동 559-1번지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양시청의 북동쪽에 마산공원, 여기 녹지와 그 원당초등학교 뒤쪽에 이 넓은 이런 땅인데, 사실 여기가 뭐 과거에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고양군 시절이던 1980년대 초에 여기가 고양에서 최초로 계획주택단지로 이렇게 조성됐던, 당시로서는 정말 뉴타운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골목길도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로 뭐 은하아파트, 개나리빌라, 3일맨션, 미도아파트, 뭐 옛날 사진 제가 몇 장 보여드리는데, 이런 중저층의 아파트 연립들이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그 풍경을 이뤘던 2000여 세대 건물들은 재작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모두 철거가 된 상태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규모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지상 35층, 그리고 17개 동, 전용 면적은 뭐 3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총 2,601가구, 한 2,000세대 정도가 사라지고 2,601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중에 임대는 266가구고요. 대지 면적과 연면적 보시는 것과 같고, 일반 분양은 636세대인데 그 면적별로 분양 물량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시공사는 포스코와 하나건설, 이런 컨소시엄이고요. 이 이름이 또 뭔가 궁금하실 텐데, 단지명은 고양 더 샵
포레나라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 되게 요즘에 유행인가 봐요. 뭐 여기저기 약간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약간 포레나 이런 거, 더샵 이런 거. 아파트 네이밍 보면 대충 어느 시절에 지어졌구나 이렇게 과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저 둔촌 주공 이름 지금 바뀌는 거 변천사 보면은 재밌죠?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뭐 좀 딴 얘기인데 사실은 최근에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통을 많이 겪고 되게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역시나 공사비 상승 문제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꽤 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2020년에 사실 총 공사비를 4,705억 뭐 요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급격한 건설원가가 상승을 해서 건설사가 우리 이 가격에는 도저히 공사 못한다. 다른 데도 지금 다 그런 상황. 그럼요. 근데 제협상 하자 그러면 조합원들은 또 돈 그냥 더 내야 되니까. 순수히 또 그럽시다 하겠어요. 뭔 소리냐 이러면서 또 가장 심각한 경우는 이 과정에서 막 조합장 깨지고 바뀌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참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는 뭐 그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그 과정을 그래도 이렇게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2024년 7월에 총 공사비를 6,908억 원 요 수준으로 재합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건설사 그다음에 조합 그 임원진 그다음에 조합원들 사이에 정말 많은 갈등 밀당 뭐 이런 게 오갔을 텐데요. 정종근 조합장에게 좀 소감을 물어봤더니 조합원 수 워낙 또 개발 면적도 정말 가장 큰 규모이다 보니까 정말 우여곡절 많았다. 그리고 최근에 어려운 재건축 환경 생각해 보면 그래도 평당 건축비를 7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공사비가 타결된 게 정말 다행이다. 가장 큰 고비 넘겼으니까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남은 과제가 분양률이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어쨌든 그 앞에 바로 원능력도 있고 여기는 원능력의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지역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능력에서 대곡역 가서 대곡역에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언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완공이 되면은 주택단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주택단지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